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 신앙 여기에 대해 오늘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본소득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했었고요. 아마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 담론들이 많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영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쏟아부으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옆구리 찌르기? 여기 대해서 기독교는 혹은 기독교 신앙은 뭘 생각해야 될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이실론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이실론이라는 건 굉장히 이치에 맞는 신이죠. 그래서 예전에 시계공이라는 하나님이 시계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어떻게 보면 시계처럼 기계처럼 정교하게 논리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다는 게 이실론인데 어쩌면 영끌이라는 표현 뒤에는 이런 이실론적인 신관 혹은 이실론적인 그런 신을 담고 싶어하는 뭔가 잘 돌아가게 해놓고 좀 뒤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은퇴한 하나님이거나 뒷짐진 하나님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행하는 게 더 맞겠죠. 거기에 참여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영끌이라는 이 개념 뒤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또 그런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 이게 감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파이어족 다 들어보셨죠?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요즘 일하면서 힘들면 다 이렇게 되고 싶은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파이어족일 텐데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런 만몬이라 할까요? 깔려 있는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걱정하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구하려고 걱정하는 동기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떤 어디면 내가 좀 더 나면서 졸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지? 뭘 일을 해야 되지? 일은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예전 예를 들면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윤택한 삶을 살고 있죠. 여름에 에어컨 있죠. 세종대왕은 아이스크림도 동빙고 서빙고 어디 거를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따져가면서 아이스크림 먹기도 하고 이제 겨울에 히터 잘 나오고 온수매트 등 지지면서 자고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 왕들이 누렸던 삶보다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발달시켜온 이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혹은 우리가 초래한 재난 기술 발전에 의한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전개될 그런 경제 구조 여기에
우리가 함께 연대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 영끌 시대에 담는 우리가 포섭 모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시대를 오늘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하면 이 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1900년대 말이 총 21만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해요. 서구죠. 1960년대 얼마나 남았냐면 3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5%만 남은 거예요. 정말 운송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이 사라지게 된 이유 잘 아시죠? 이게 1900년 부활절 뉴욕 5번가 거리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게 다 말이에요. 말들이 끌고 있어요. 말 2마리가 끄는 마차. 이게 더 고급 마차겠죠? 말 한 마리보다는. 근데 3년에 이렇게 마차가 거의 없어요. 다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운송기관으로서의 마차가 사라지고 내연기관이 다 리플레이스를 해버린 거죠. 대체를 해버렸어요.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이 마차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겠죠. 물론 아주 시류에 빠른 사람들은 잘 갈아탔겠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거냐 얘기를 할 때 이 마차와 내연기관의 변화 13년 만에 완전히 다 바꿔버린 이 뉴욕 거리 그리고 서구의 운송수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처음 어떻게 보면 개념을 얘기한 건 존 맥커시 박사인데 1955년인데요.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이라고 속일 수 있다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간처럼 보이게 된다면 그거를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튜링 테스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1955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됐고, 64년에는 챗봇을 만들어서 인간과 대화를 했어요. 66년에는 생각하며 움직이는, 자신의 행동에 생각하는 그리고 움직이는 로봇을 제작을 했었고, 한 30년간 그 뒤로 66년부터 97년까지 정확히 31년, 2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을 AI 윈터라고 부릅니다. AI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실패하고 또 그러면서 연구에 지원도 많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연구에 겨울을 보내죠. 그러다가 97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겨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일죠. 그다음에 1998년에는 인간의 감정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로봇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999년에는 인공지능 강아지 로봇, 자기 스스로 기술을 발달시키고 개성을 개발하는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죠. 집에 아마 여러분 하나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룸바라는 로봇 청소기가 2002년에 만들어지고, 아이폰 유저들은 시리, 제가 한 번은 수업하다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면서 시리아 그랬더니 제 아이폰이 반응을 해서 수업 시간에 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2011년에 시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시리아 했는데 시리가 대답할 정도로 약간 좀 오프된 그런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뭐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더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같은 해 왓슨이 IBM 왓슨이 제퍼디 쇼에서 이제 우승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인간을 이겼다. 이 인간을 이겼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선 체스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퀴즈 소리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뭐 이세돌, 커제도 이겨서 2017년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게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 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 보이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더 속도가 느린 그런 상태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이기도 하죠. 잘 들리시죠? 좀 전에 인터넷 커넥션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혹시 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 교수님 그러면 소리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끊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네네. 중간중간 그래도 학교 큰 흐름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다른 걸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전에 인터넷 연결이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저도 아까 송도에서 강의할 때 계속 중간에 끊겨가지고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마 학교가 뭐가 좀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아마 띄엄띄엄 좀 죄송하지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땅끝 마을이라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송도가.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일자리를 더 빼앗을까? 아니면 일자리를 더 만들까? 이 논의가 계속 되어 왔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민화라는 학자는 호모 파덴스라고 호모 파베르하고 호모 루덴스의 그 융합된 파덴스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구를 이용하면서 또 즐기는 이런 시대가 온다. 즐기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래서 일자리는 줄이지 않을 거다. 일자리를 바꾸기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노이라는 학자는 일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세계 말에는 전 세계가 부자가 될 거다. 좀 글쎄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그 빈층은 진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빗 오터 같은 경우는 실업에 대한 반응, 기술적 실업에 대한 반응이 너무 지나치다. 기계는 늘 인간의 보조 역할을 했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켜 왔는데 기계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면 부, 소비, 수요 창출될 거고 일자리는 더 만들게 될 거다. 인간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존재다. 그래서 해결할 거다. 맥킨지 연구 보고서 2015년이지만 자동화가 실업을 유발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법. 그래서 그 한 45% 정도의 직업은 자동화되지만 완벽하게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은 한 5%에 불과하고 나머지들은 인간이 담당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차두원, 김서현 이 교수는 1960년대 공장기기가 있었고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 있었고 1990년대 인터넷 있었고 지금 알파고 등장해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계는 인간과 함께하는 보호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와 다르게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고 통계로 보면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효율성, 생산성을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와 상대한 인간의 실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좀 심각하게 뭐 대공황이 1930년대 대공황이 인류를 거의 멘탈만 붕괴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문명의 어떻게 보면 회오리를 이렇게 해서 농담이 좀 아주 심각하게 있죠. 생산과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을 뭐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일자리가 사라진 것 그 뒤에는 생산성 향상이 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가트너의 피터 손더가드라는 컨설팅 회사죠. 시장조사 컨설팅 회사. 그래서 2025년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자동화될 거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베네딕 프레이나 아니면 마이클 오스본 같은 경우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연구된 그 자동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에 연구 그 일자리들이 있는데 702개 직업 중에 47%가 자동화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직업의 반이 자동화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레미 리프킨은 뭐 더 심각하게 예측을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그럴까? 이제 그거를 통계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스웨드뱅크라는 곳에서는 700명의 직원이 연간 200만 건의 고객 전화를 처리했었는데 그 니나라는 상담 로봇이 월 3만 통의 전화를 처리하니까 6개 니나면 700명의 직원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700명이 이제 레이오프가 되는 거죠. 폭스콘, 뭐 여러분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잘 아시죠? 그래서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겠다. 11만 명을 5만 명으로 감축하고 6만 명을 해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서치 어떻게 됐나 봤는데 그 이후에 더 리포트된 거는 없더라고요. 아디다스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사람이 없이 로봇으로만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운영하다가 독일에서 하고 미국에서 해서 두 군데를 운영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는 시장과 가까운,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에서 생산해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이거를 직접 수요가 많은 곳에서 해보자 해서 했다가 4월에 폐쇄를 했어요. 이 폐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실패한 거다. 아니다. 테스트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이 스피드 스마트 팩토리죠. 이거를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하겠다. 근데 그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 600명의 직원이 하던 일을 10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0명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호코크 생명에서는 인공지능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34명의 직원이 해고됐고 골드만 명의 팀 리더들이 있었는데 7년에는 2명의 트레이더와 자동거래 프로그램 개발자 200명이 운영해서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작곡, 미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어떤 창의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안 그럴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쪽 부분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할까요? 우선 정보 검색, 분석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에이스를 사용한다고 아예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이 에이스라는 인공지능 정보 검색 분석 시스템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작곡은 어떨까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할까? 네, 코카콜라, 구글, 그리고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등의 배경음악을 주크덱이라는 곳에서 작곡을 했었고 2018년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과 공연, 협력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미술은 어떨까요, 여러분? 미술. 이건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넥스트 렘브란트 여기를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를 가지고 터가 풍으로 이거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아시죠? 그 풍으로 이 사진을 그림으로 재현해낸 거예요. 이건 에드바르트 뭉크, 그렇죠? 뭉크의 작품 절규의 풍으로 이 풍경을 재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파블로 피카소의 소파에 앉은 여인 풍으로 그림을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술가적인 차원에서는 다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럴싸한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렘브란트 풍으로 이게 그 The Next Rembrand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우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서브젝트를 정하고 그 피처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표현해내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렘브란트풍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약간 좀 겁나긴 하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옛사람에 대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새로운 서브젝트로 가지고 렘브란트풍으로 이제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의학하고 언론 이 부분은 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많이 인공지능이 따라잡아오고 있죠. 중국의 샤오이 의사 시험에 360점 합격선이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근데 훨씬 뛰어넘는 456점. 이게 그냥 뭐 시험 답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또 답변을 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IBM 왓슨 이거 뭐 논의가 여기 왓슨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뭐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길병원이 2016년 도입했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 동산병원 뭐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 대여섯 개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로봇 약사 같은 경우 인간 약사가 100건당 한 건을 실수하면 600만 건 중에 한 건의 실수를 한다고 하니까 뭐 그 차이가 엄청나죠. 정확도에 있어서. 언론 우리가 요즘 뭐 기레기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기사 보면 사람이 쓰는 것 같죠? 컴퓨터가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퀼이라는 프로그램은 매일 수천 개씩 송고를 했고 워드스미스 2015년 15개 2030년에는 기사의 90%가 인공지능에 의해 쓰여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인간이 하던 부분의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잠식해 가고 있는 거죠. 이건 2017년 자료인데 과연 내 일자리가 대체될 건가? 내 직업이 여기에 대해서 낮은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확률이에요.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은 아주 좀 위험한 수준이죠. 지구분동 선수 이거는 좀 의외죠. 사람들이 어떤 그 뭐죠? 증강 현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기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제일 간병인, 청소원 이쪽 부분은 완전히 대체되는 일자리처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과연 정말로 인간의 일자리를 그렇게 빼앗을 거냐, 아니면 기후에 불과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생기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4차 산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이 뭘까? 이게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한 34명 대상으로 그 설문한 결과예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 양극화 심화예요. 그 다음이 대량 실업, 인간의 효용 가치 하락, 기계 인간 지배. 이거 기계 인간 지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로 제가 이제 읽은 자료들에 근거할 때도 강한 인공지능 이게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의 효용 가치에 대해서, 대량 실업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양극화 심화라는 거죠. 그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똑같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그게 가장 위험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3대 주요 자동차 기업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수익을 2014년에 2,500억 달러고 2,470억 달러의 수익이에요. 수익은 비슷하죠. 고용이 실리콘밸리는 13만 7천 명, 디트로이트 자동차는 120만 명. 시가총액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전의 사업 구조와 지금의 사업 구조에 수익, 딱 같은 경우 14만 5천 년에 파산. 인스타그램은 2010 매각 15.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 고용이 줄어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실업률이 2018년에 1억 8천만 명이 좀 넘었어요. 2019년에 비슷해요. 물론 거의 180만 명 정도가 늘었죠. 2020년에 2억을 넘어섰어요. 이 숫자가 잘못됐는데 2021년 추정은 한 20만 명 더 넣는 거. 2019년에는 좀 줄 거, 21년, 2022년에는 좀 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 실업률이 낮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억 명 이 실제 실험 당하고 있고, 불안정 직종이라는 건 계약서 없이 노동을 하거나 해고고 싶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회 보장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18년 14억, 2019년도 똑같죠. 근데 1,740만이 2019년에 증가 예상이 됐었고, 이거는 제가 2020년, 21년 통계를 찾았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다가 적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안정 직종 종사자 수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통계인데요. 이게 95%라는 게 상위 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는 하위 10%. 그러니까 하위 10% 40 여기 80%, 60%, 50%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967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95% 상위 5%는 많이 변화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양극화 혹은 소득 벌어 국가별로 상위 10%가 국가 전 소득 상위 10%의 국가 전체 수입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중동은 60% 이상. 이렇게 다 보면 상위 10%가 최소한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탑 1%는 결국은 1%가 40% 가까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0.01%가 20% 안 되게 한 15, 16% 이 정도 되고, 40% 미들 클래스는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상위 0.1%, 상위 1%, 탑 0.01%.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경제적 격차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를 좀 EU 스타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시나리오 1, 2 해서 그 불평등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1, 2, 3가 좀 이렇게 다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취할 거냐에 따라서 좀 경제 불평등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확 벌어질 수 있고 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위 50% 연간 소득 예측도인데요. 이것도 뭐 아무튼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 실업과 양극화가 초래할 위기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자가 배제된 인간, 잉여인간, 인간 쓰레기 이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혐오 표현들을 보면 실업자에 대한 이런 배제된 자들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뭐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고 인간이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회 참여 의지가 약화되는 거예요. 사회 참여 의지가 약화되면 결국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같이 구성해가는 국가의 어떤 중산층의 역할들,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될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간다운 삶은 결국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그런 길을 걷게 될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될 거냐. 평상시 다름없는 접근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자. 이게 평상시 다름없는 접근 방법인데요. 그러면 정부 역할, 시장에 맡기자. 이게 이제 비즈니스 as usual이라는 접근 방식이고요. 미래로 돌아가는 접근 방식, back to the future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완전 고용이 되게 하자. 이거예요. 풀타임으로 모두 정규직이 되게 이렇게 만들자라는 건데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탈노동, 포스트월 접근 방식인데 지금까지 어떤 효율성 중심 고용이라든지 완전 고용 방식을 거부하고 유급 고용에 내재된 어떤 경제적 불평등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면서 이것도 좀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완전 실업 지향의 접근 방식 이거를 좀 추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급 노동 중심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기독교가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직업 윤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반면 유급 노동이라는 게 인간의 인간됨을 억압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또 유급 노동은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혹은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사회 참여의 무급 노동 중심의 노동 혹은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는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닐까.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 시민들 참여적 노동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럼 그 노예들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제 AI가 만약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술, 교육, 정치, 사회 참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탈노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던로빗은 유급 노동 중심의 직업 윤리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해서 여러분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직업 윤리는 좌파 우파 세계관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시켜주는 황금실로 양 진영이 신자유주의적 관점 속에 서로 반목하면서도 하나가 되게 해준다. 정치적 좌파 우파 모두가 일의 개념 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모든 보상은 유급 일자리를 통한 사회 기여를 토대로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 한 우리는 계속 거대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를 단순히 부를 창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극소수 엘리트의 이해에 맞춰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평생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뒷받침해줄 풀타임 일자리들이 갈수록 귀해지는 사회에서 또 점점 적은 수의 노동 인력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에서 일의 필요성은 통제의 필요성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통제불능이 될 거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이 통치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세상 또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적은 세상에서의 직업윤리는 억압의 수단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게 지금 뭐 정치 지형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요. 아마 여러분 미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저는 이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재능,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 유급 노동과 맥락이 맞아서 이 사회를 통제해가는 그 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유급 노동의 틀만을 우리가 고집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그 이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또 우리가 새로운 노동을 꿈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마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필요할 거고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노동을 해갈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축적으로서의 재화 축적으로서의가 아니라 돌봄과 관심으로서의 노동 이 차원으로 개념 전환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노동이 나타납니다. 도로시 조엘레의 책에 사랑과 노동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죠. 보면 낙원에서의 노동이 있고 신락원에서의 노동이 있어요. 낙원에서의 노동은 경외하고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동산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고 지킨다는 건 보살피고 보호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노동이 여기서의 노동은 수탈하고 강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과 혹은 허락해 주신 하와와 이 가꾸음의 어떤 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신락원에서는 저주로 보는 전통이죠. 그래서 노동은 형벌로 여겨지고 여기서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노동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런 차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엘레는 이 낙원에서의 노동,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탈과 강탈이 아니라 좀 새로운 가꿈과 돌봄 이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신락원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어떤 적대적인 세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순한 수단, 우리가 이게 보통 생각하는 노동인데 거기서 넘어서서 노동이라는 게 결국은 창조된 인간의 삶의 인간의 표현이고 필요된 존재, 의미를 표출하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노동에 대해서 이게 강탈, 약탈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섭리에 어긋나는 신성모독이고 좋은 노동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자로서의 근본적인 욕구이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노동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욕구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될 권리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4차 혁명 이후 인공지능 시대에 향해야 될 그런 노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서비스 상품 제공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유급 노동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필요하고 또한 무급 노동, 예를 들면 태생적인 자기중심주의, 저는 이게 원제의 어떤 가장 근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 협력하는 이 차원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시대는 노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정말 딱 시간만 일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노동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노동 기계적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서 내 삶의 목적으로서 추구해 갈 수 있는 이런 노동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급 노동 사회에서 무급 노동의 사회, 유급 노동의 사회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무관심의 경제로 운영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뭐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든지 뭐든지 어떤 축적을 위한 우리의 욕망, 그 도구로서의 유급 노동. 그래서 돌봄이라는 걸 여기선 사람들 모두에 대한 관심을 체계적으로 파괴, 그것을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유급 노동의 사회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관심의 경제, 돌봄의 경제로 가야 되고 그래서 관심과 돌봄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야를 좀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난다 쿠마라스와리 같은 학자는 예술 없는 산업은 야만이다. 예술,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예술이 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에 어떤 인간다움, 가치, 목적이라는 게 상실된 그런 차원의 어떤 문명의 방향은 야만이다 이렇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방향을 생각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 실업과 양극화 심화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가 늘 좌와 우는 이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제대로 형성해 나가기 어렵고. 근데 우리가 종종 무관심한 게 뭐냐면 이 앞과 뒤에 위와 아래라고 할까요? 이 빈부의 격차라는 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그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좌우만 이게 균형이 아니라 앞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벌어지게 되면 사회라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모든 문명의 붕괴 요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심화 해결, 양극화 심화 해결 방안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가 되고 그 가장 좀 유용한 틀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을 하면 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결국 기본소득이 놀고 먹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우리가 노동을 유급 노동의 시야에서만 맞춰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다면 돌봄과 관심의 무급 노동 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의 방향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 안에서 인간다움, 내 자신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노동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낙원을 그 진정한 노동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꿈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 제가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의 문제와 어떤 노동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까, 그게 우리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강의해 주신 곽구철 교수님께 감사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